두통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바칩니다. 선배로서 그리고 현재 지도하면서 심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라고 할까요? 혹은 마음가짐, 접근법 이런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팁들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부제로는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사회과학 계열이기 때문에 타 계열 쪽에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논문인데요, 논문. 논문이 무엇일까요, 논문이? 여러 가지 정의야, 데피니션은 연구자마다 다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논문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결국은 학문적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어떤 지식,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위 논문이니까 결국은 이제 심사위원분들 설득시키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학문적 설득인데 그럼 학문적으로 설득시킨다는 건 뭐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진리를 논리로 소통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소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물론 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글로. 그래서 이 진리, 논리, 소통이라는 이 키워드를 논문과 관련돼서 연결 지어보면 이제 진리는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논리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채택한 연구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논문 작성 형식이죠. 논문 작성 형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과 그 다음 논문 형식을 어떤 기준이겠죠. 그 기준을 적절하게 이제 만족을 시키면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통과를 시켜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논문 작성하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작성법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고 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논문 작성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약간 주로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끔 그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그 선행 연구가 검토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이렇게 잘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소개가 되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런 흐름은 고수분들에게나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런 절차대로 쭉쭉 가는 거. 근데 저 포함해서 저 이제 연구 경력 11년, 12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고수 아닙니다. 저런 방법 못해요. 저거는 황새들의 방법입니다. 뱁새인 우리는 저런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졸업 못한다고요. 저렇게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 끝내고 연구 방법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
못해요. 네. 힘들어요. 힘들고 중간에 막 박혀버리고 이래버리면 다시 돌아가고 뭐죠? 에너지 소모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졸업은 늦어지고 약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초보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끝내고 그 다음 까고 그거 끝내고 그 다음 까고 하는 거 없습니다. 못해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제 선정해서 논문 이렇게 좀 쓰다가 선행 연구 검토하다 보면 이 주제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더 좋은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연구 방법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선행 연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되나?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방향도 바뀌고요.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끝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 끝내고 그 다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컴퓨터 켜놓고 뭐라도 하나 쓰면서 작성하면서 주제도 써보고 거기에 맞는 선행하고 검토하다가 몇 가지 좀 적어보다가 완벽하게 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은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본 나와서 심사위원분들 이렇게 뭐 도장이든 사인이든 받고 딱 인쇄될 때 그때가 최종인 거고 그 사이의 과정은 그냥 과정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인쇄 전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이제 과정을 따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이렇게 작성해 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거 하다가 다시 일로 가다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 주제 뭐 하지? 주제 뭐 하지? 주제 뭐 하지? 라고 한 달, 두 달 보내는 거는 안 된다고요. 주제 뭐 하지? 생각하면서 막 논문들 보셔야 그래야 거기서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연구 방법 공부 좀 해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주제는 뭘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됐죠? 요렇게 가겠다라는 거는 졸업하기 싫은 핑계일 뿐입니다. 저 아직 이거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핑계예요, 핑계. 졸업하기 싫은 핑계일 뿐입니다. 꼭 지금이라도 당장 컴퓨터 켜고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구 주제 하나씩 가볼게요.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뭐 팁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훌륭한 연구 주제는 뭐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뭐 학문적으로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훌륭한 연구 주제죠. 멋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아직 정식 연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연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 쓰시고 그죠? 졸업을 해야 비로소 이제 그것도 졸업하면 전문가로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연구자로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연구 주제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제 일어나는 아이에게 100m 달리기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욕심을 부리는 지도 교수님과 뭐 심사위원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해서 욕심을 좀 부리시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 거면, 네, 약간 욕심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연구는 졸업 후에 하셔도 돼요. 훌륭한 연구는 여러분들 졸업 후에 뭐 포닥이든 혹은 뭐 연구소든 혹은 교수로서든 그런 어떤 자리에서 더 훌륭한 연구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위 논문에서 꼭 그렇게 막 이렇게 뭐죠 멋있는 연구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창성, 가치 등등을 위해서 이제 새로움을 찾게 되는데요. 새로움을 찾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주제는 가급적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 선배로서 저는. 자, 여러분들이 대가가 아닌 이상은 자, 학위 논문이잖아요. 당연히 대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그 진리, 주장, 연구 주제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논리성에 대해서 일단 믿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심사위원들은 그 논리성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역할입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연구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구나 를 평가하는 건데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연구 주제를 논리적으로 잘 이제 설득시키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논리가 백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오른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뛰어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만의 논리로 여러분들의 주제를, 진리를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선행 연구들, 저는 징검다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징검다리들을 많이 쌓아야 여러분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저쪽 졸업이라는 그 뭐 강 건너편인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결론이라는 강 건너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제의 진리가 있다면 거기를 가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검다리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는 선행 연구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연구 방법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기본은 선행 연구예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주제면 선행 연구 찾기가 어렵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만들 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갖고 와야 징검다리를 만들 텐데 여러분들 주제 그 같은 허벌판 돌이라고는 하나도 없음.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죄송하지만 설득력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이 하나씩 만들어 놓은 그 돌들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이제 징검다리를 설치하시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주제는 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은 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훌륭한 연구자로서의 지향점은 내가 이 새로운 영역의 시작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맞아요. 되게 영광스럽죠. 그걸
목표로 이제 연구자들은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게 로망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졸업하고 하시라고요. 졸업하고. 왜 졸업 전에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그것도 뭐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네. 근데 그만큼 졸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졸업을 위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제는 네, 가업특처는 피하기를 권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제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또 현실적인 또 뭐 상담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죠.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해주면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 고민도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졸업용이라면, 졸업을 위해서라는 이 관점에서는 고마워하면 됩니다. 운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운 좋은 거예요. 주제 못 정해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정해주시면 일단 그 고민은 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주셨으면 이제 약간의, 물론 지도 교수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그래도 주제를 정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분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간중간에 힘겨움,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 교수님이 그걸 조금씩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내가 원하는 주제와 달라진다면 그건 당연히 고민은 해야 되긴 합니다. 네, 당연히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건 그것도 소중한 거니까요. 근데 뭐 하여튼 졸업의 목표라면 지도 교수님 연구주를 정해줬으면 감사히 네, 따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할 때 접근법인데요. 요거는 사실 뭐가 답이다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스타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아마추어인 우리는, 초보자인 우리는 주제 여러분들 정하실 때 요거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조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조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태도로, 그런 접근법으로 가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업적 연구 주제는 좁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서 뭔가를 만든다 할 때는 이게 그 뭐죠? 주제 범위를 넓게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소조는 찰흙을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찰흙 이렇게 만들 때 해봤잖아요. 그때는 뭐죠? 일단 뼈대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도 초보자인 우리는, 대가들은 조각할 거야. 아마 대가들은 조각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초보자인 우리는 일단 진짜 구체적이고 작은 어떤 범위죠. 시야를 되게 좁혀서 진짜 좁게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뭔가 조금씩,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더 넓혀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넓으면, 그러니까 넓다라는 건 사실은 뭐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가급적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 만만치 않아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정해서 가다 보면 초보자인 우리는 너무 버겁고요. 그리고 헤매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그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산업이라 그러면 컨텐츠 산업 전체 가지 말고 그 중에 딱 하나,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영화면 영화, 이런 식으로 하나 딱 정하는 거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그럼 주제도 뭐 다양하게 뭐 막 넓힐 수 있지만
진짜 작은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이제 뭐죠? 좁으면 가치가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자, 조금 더 넓혀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작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거가 이제 보여야 그 다음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이렇게 넓혀 가보는, 그래서 뭐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오케이 해주는 정도의 이제 범위까지 가지게 되겠죠. 시작하실 때, 주제 정하실 때, 이건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죠? 그래서 더 넓히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일단 진짜 좁게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각으로는 성장 못 합니다. 힘들어서 서조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네, 좋습니다. 우리들은. 그 다음에, 이런 주제면 무난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훌륭함을 이제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훌륭함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학계든 실무에서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면 좋습니다.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그 주제가 핫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검다리용 도를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논쟁 중이라는 얘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행 연구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문들 검토하시든 혹은 우린 사회과학이니까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이슈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통해서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보다가 이런 게 좀 논쟁인데 싶으면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훌륭한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뭐 고민하다가 이제 뭐죠? 그때 어떤 방송사가 월드컵인가 그랬어요.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아무튼 이전에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방송사들이 서로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뉴스를 봤는데 독점 계약이라는 한 방송사가 이제 그런 올림픽 월드컵 그거에 이제 독점권을 따가지고 이게 이제 그걸 따지 못한 방송사에서 이제 뭐죠? 그러니까 비난은 아니고 하여튼 토로하고 해서 뉴스 기사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고 그럼 이때까지는 왜 같이 방송을 했다가 이번에는 왜 독점으로 됐지? 그게 이제 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권 관련된 거니까 법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갑자기 독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유가 있나? 이렇게 제가 출발을 해서 그걸 이제 학위 논문으로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좀 이루어지는 거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현상이나 제도가 나타나면 그걸 분석하고 혹은 평가하는 것도 좋은 주제죠. 근데 그 새로운 현상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새로운 거면 어려워요. 완전히 새로운 거면. 근데 가만 보면 새로운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환경이 발전해가면서 이제 흔히 우리 얘기하는 바이럴이라고 얘기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SNS 통해서 이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하는 거. 사실 새로운 현상이지만 옛날에 입소문이라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 이제 그 입소문은 주로 오프라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바이럴이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이럴이라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기존에 입소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 징검다리들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현상들, 그 다음에 정부의 제도가 이제 어떤 제도가 생겼다면 그 제도의 효과 분석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분석이란 거는 꼭 그 이전에 다른 또 새로운 제도들도 효과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 연구들은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다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타 분야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내 분야에서는 조금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라면 너무너무 괜찮은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예전에 그냥 예입니다. 예. 체육 교육의 어떤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할게요. 체육 교육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있는 분야가 만약에 음악이다. 근데 음악 교육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 별로 없네? 이래 되면, 자, 보세요. 교육 효과 분석이란 거는 이미 체육 교육에서 엄청나게 발전 만약에 돼 있다라면, 그게 연구들이 쌓여 있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음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체육과 음악은 서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면 되죠. 근데 큰 어떤 틀에서의 효과 측정이라는 방법론은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영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야에만 계속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고 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타 분야도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논문이죠. 놀러 다니는 게 이제 논문들 좀 보면서, 이 분야에서는 이만큼 하고 있네. 근데 우리 분야는 아직이네? 라고 하면 너무나 괜찮은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성 갈게요. 논리적인 설득이 있는 거니까 논리성인데, 논리성은 사실 80%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논리성을 위한 거예요. 논리성. 이것도 뭐 연구 방법마다 논리성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뭐 제가 판단,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지금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조금 유리한이라고 할까요? 유리한 방법론은 통계적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라고 하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뭐 질적 연구 방법도 있고,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수학적 방법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논리적으로 이제 딱딱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표준화되어 있다. 여기 맞겠네요. 표준화가 좀 잘 돼 있는 영역은 통계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 그러니까 익혀두면 편하다라고 봐도 돼요. 아무튼 자, 80%는 연구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우리 글로 소통하는 거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흔히 듣는 체계적이어야 된다, 통일적이어야 된다, 일관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어떤 형태의 글쓰기. 그 글쓰기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20% 정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할 때. 그래서 이 방법들은 또 좀 이따 팁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특히 통계적 방법론, 저는 이제 통계적 방법론과 수학적 방법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론 요 세 가지를 좀 그래도 다루는 편인데,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 20% 글쓰기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학문적 글쓰기라든지 뭐죠? 뭐 글 쓰는 방법 이런 책들 찾아보면 어마무지하게 많잖아요. 어마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참고해서 또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저는 간단한 팁 형태로 몇 가지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글 쓰실 때 이렇게 써 나가면 이렇게 체계성, 통일성, 일관성이 이제 무난하게 지켜지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두괄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두괄식으로. 원래 학문적 글쓰기는 두괄식이 더 표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더 선호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 과정에서도 두괄식이 더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일단 두괄식으로 주장을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떻게 돼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 일본인 친구한테 그걸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왜지? 왜 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두괄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자문자답이 돼요. 자문자답. 그러니까 주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써셔야 이유가 뭘까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유들 먼저 찾는다 그러면 이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으로 새기도 하고 막 글들이 이상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게. 나 저기 갈 거야가 되는 겁니다. 두괄식으로 일단 딱 쓰셔야 방향이 저기 딱 명시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징검다리를 낳게 됩니다. 두괄식으로 꼭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도 그렇지만 지도 교수님 만나서 얘기할 때도 꼭 두괄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두괄식으로. 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학생이 와서 얘기하는데 두괄식이 아니면 끊어버립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괄식. 뭐든지 하고 싶은 얘기 먼저 딱 한 다음에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다 두괄식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연결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한 문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안내하는 어떤 문장도 필요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실제로 내용과 관련된 문단들은 두괄식으로 꼭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결론에 많기도 하고요. 물론 중간에도 있습니다. 자,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꼭 그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해야 한다에 대해서 다 다는 게 좋긴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진짜로 어찌 보면. 그러면 진짜 자신 없으면 빼는 게 낫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약간 결론 마지막에 살짝 붙여놓는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 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 주장이 있으면 꼭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제 논리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가 있다
대해서는 그 효과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비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문해가지고 5점 만점에 4.5 나왔다. 그럼 효과 있는 거예요? 3점이 보통이고 5점이 뭐 만족한다. 1점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4.5점이면 매우 만족한다의 5점에 가까우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가려면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음악 교육을 했다. 음악 교육을 했는데 교육 효과가 있다 없다를 하려면 그 해당하는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은 3.5 나왔는데 받은 사람은 4.5 나왔더라. 그러면 봐라. 받은 사람이 더 높게 나왔지 않느냐,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근거가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받지 않은 사람도 4.5 나온다면, 그러니까 비교 없이라면, 그냥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설문했는데 4.5 나왔다 그랬을 때, 심사위원이 누군가가 안 받은 사람도 4.5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논리가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이때에 대해서는 비교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 뭐 이유 근거와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안하려면 제안만 하지 마시고요. 각각 그 방법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논문의 어떤 마지막 결과다 그래버리면 좀 허망하죠, 사실은. 뭐 안 된다는 아닌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하실 때는 그래도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연구자로서. 그거는 이제 실행하는 자들의 몫일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연구자는 뭐 제안까지가 역할이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학위 논문에서 심사를 받는 건데 현장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위 논문으로서 심사를 받는 거라면 제안에 대해서는 그냥 제안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게 그래도 고민과 노력의 어떤 점수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뭐 어떤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 제도를 주장할 때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장점만 제시하고 끝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제도든 장점만 있는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단점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단점은 좀 가급적 숨기고 장점만 제시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장점이 이 단점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논리를 갖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논리성과 관련된 팁입니다. 다음 이제 소통이죠. 소통과 관련된 건 이제 논문 형식입니다. 논문 형식. 자, 논문 형식은 논문 글 쓰는데 왜 뭐 형식이 있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 봐보세요. 읽어 봐보시면 지금 네 하셨을 텐데
자, 설득시키겠다는 거는 소통하겠다는 거고, 심사위원들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가 심사위원들이잖아요. 다 여러분들보다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약자의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지도교수님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야? 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할게요. 2시 32분입니다. 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혹은 제가 2시 32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는 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초반에 라는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거 얘기할 때 익숙한 거는 뭐죠? 2시 32분이 우리는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소통이 잘 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해요. 하여튼 사실은 몇 가지 형식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자들, 공동 저자들 표기할 때 뭐 저기 외국인이라고 할 때 그 뭐죠? n이라는 기호 있잖아요. 우리 and 그러니까 저자들 사이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형식에서 권하는 거는 아까 일관성이라는 거 있었죠. 일관성 때문에 요거 하나 했으면 계속 요걸로 가고 요거 했으면 요걸로 가라. 이 둘 다 왔다 갔다 하지는 말하라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쓰다가 다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면 또 뭐 어때요? 사실은 뭐 다 알아듣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게. 근데 하기 논문이니까라고 갖고 또 그러니까, 어렵네. 노력의 문제인가? 성이라고 생각하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애매해. 사실 뭐 엔드 이거 뭐 같이 번갈아 쓴다고 해서 뭐 연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거는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지도 교수님이든 심사위원 분이든 하나로 통일하라고 그러면 통일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름에 통일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이거 느낌 확 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지킨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종의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아니죠. 근데 예의는 지켜졌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들 중에 진짜 전부 다 얕은 쇠물체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는 현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게 배려, 예의 아닐게요. 예의 말고 배려라고 할게요. 배려는 뭐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형식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형식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규칙은 따르면 됩니다. 뭐 규칙이 어렵다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뭐 규칙이 뭐 못하겠어 이 얘기는
난 게으릅니다. 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규칙인데 여러분들이 빠지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규칙, 논문 작성 규칙은 정말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분야마다 다르고요. 계열마다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학교마다 다 달라요. 나중에 전을 보낼 때 학술지 전을 보낼 때 전을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규칙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자, 그 다양한 규칙 다 공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언제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많은 거 뭘 해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근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 학위 논문이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규칙들이. 그거대로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그거 먼저 한 다음에 논문들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일로 일단 작성한 후에 나중에 맞추면 돼요. 형식인 거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매뉴얼도 학교마다 문화는 다른 것 같아요. 학교마다 문화는 다른데 저는 학교 매뉴얼이란 것도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학교 규칙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아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는 학교 문화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문화의 학교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무튼 규칙 되게 다양한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만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도 여러분들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자, 여기 없는 내용 어떡하냐고요? 매뉴얼 봤는데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본 거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거 10개 있던데, 딱 눈 감고, 그죠? 눈 감고 손가락 찍어가지고 딱 걸린 개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만. 그 다음에 요즘 인용이 또 규칙 중에 인용이 표절 이슈도 있고 좀 있어서 제가 하나만 인용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그런 표절 이슈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일 아니 하여튼 공적인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조금씩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런 거 회피하려면 전부 다 직접 인용하면 돼요. 자,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요 화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사람 논문입니다. 선행연구입니다. 홍길동 2013이라는 선행연구가 있는데 그 논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검증되었듯이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오히려 논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홍길동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용은 여러분들 이거 쓰려면 당연히 홍길동 2013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일단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에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출처를 안 밝히면.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게 징검다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출처를 안 밝힐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실수가 생길 수는 있겠죠. 실수가. 자, 아무튼 자,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뭐냐면 밝혔는데 이걸 고스란히 쓰는 거는 꼭 고스란히 쓴다라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기 때문에 나는 이거 고스란히 따온 거야 라고 표기하는 방법은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 그래서 지금 보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똑같죠.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오히려 논문의 완성을 지연시킨다까지 고스란히 따왔죠. 이렇게 고스란히 따올 때는 쌍따옴표를 쳐서 나 그대로 가지고 왔어 라고 밝히면 됩니다. 이 문구를 쓰는 거니까 쌍따옴표를 쓰시는 거죠. 자, 근데 쌍따옴표 안 치는, 그러니까 간접 인용은 표현을 좀 바꾸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홍길동 2003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 다음에, 자, 연구자가 훌륭한 논문, 즉 높은 성과를 얻고자 하면 달성 시기는 더 길어진다. 요게 홍길동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홍길동의 논문에, 이 논문에 있는 이 내용을 약간 다듬었어요. 내가 해석한 거예요. 조금 바꾼 거죠. 내용을 좀, 내용은 같아야 되겠다. 그 표현이죠, 표현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게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게, 바꿨으니까 나 이거 없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표절이에요. 여러분들 연구를 갖고 왔으면 갖고 온 걸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진짜 지금부터의 발언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저도 자신은 없어요. 법적인 문제에서 표절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거잖아요. 그냥 법학자, 재판 가야 아니 물론 학교 내에서 내부 심사는 있을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든, 근데 최종은 결국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마추어라 그랬죠. 아직 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진짜 나 나중에 공적인 일 할 거고 표절 이슈에서 완전히 나는 빠지고 싶다 그러면 다 이렇게 직접 인용해 버리세요. 쌍따옴표 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걸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거기 표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진짜로. 아무튼 쌍따옴표 치면 직접 인용한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사회과학에서 선행 연구들을 막 쌍따옴표로 덕지 전부 다 쌍따옴표로 붙이면 또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께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너만의 해석이나 분석과 정리가 없네? 라고 될 수 있어요. 약간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 공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표절 걸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얘기는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지도 교수님과 심사위원들 그러면 할지, 아니면 안돼 이래버리면 간접 인용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간접 인용. 자, 간접 인용할 때 여러분들, 방법은 있습니다. 테크닉 기교죠.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는 제 스타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 그랬죠. 과정. 논문 쓰는 와중에 계속 선행 연구들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더뎌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좀 느려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도 거의 직접 인용한 거는 일단 빨간색으로, 우리 그러니까 아량거든 워드든 쓰고 있잖아. 빨간색으로 다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따온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갈 때 다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제가 썼던 스타일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선행연구 정리했던 거 방향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이렇게 간접 인용 바꿨는데 나중에 걔를 또 바꿔야 된다든지 혹은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면서 중간에 제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결국 과정인데 뭐 그러니까 최종 인쇄 전에 바꾸면 되지 이래가지고 과정에는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 따와서 빨간색으로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빨간색 남겼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간접 인용들 이렇게 바꾸고 했었습니다. 차마저는 전부 다 에라 모르겠다 직접 인용할래는 못했어요. 네. 지도 교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바꿔 가는 거는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너무 쓰시다 보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빨간색 칠했던 그 선행 연구들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 했던 빨간색들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뒤쪽 좀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연구를 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평가, 비평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역량도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간접 인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이렇게 가름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전문 용어는 그대로 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를 사용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여러분들이 간접 인용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윤리적 위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 용어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들 이제 설명하는 문구들을 조금씩 내 스타일로 그 다음에 내 의견도 조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는 쌓입니다. 실력이.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라고 할까요? 기타 내용. 자, 제가 지도하면서 이제 지도 학생들의 고민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첫 번째 뭐 갑자기 뭐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선행 연구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그래서 진짜 선행 연구가 없다. 그럼 주제 바꾸는 걸 권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 할게요. 바이럴 마케팅이다. 바이럴 마케팅 자체에 선행 연구는 없겠죠. 당연히. 만약에 초창기라면 선행 연구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딱 내 주제에 맞는 그 범위만큼의 선행 연구를 찾아서 그래요. 자, 이게 바이럴인가요? 아까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그냥 쓸게요. 요만큼밖에 없다. 진짜 선행 연구가 진짜 없더라, 작더라. 뭐 이렇게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연구 주제든 어떻게 해야 되나? 맨 뒤로 보내기. 모르겠네요. 색깔을 이렇게 하면 되나? 어차피 없음. 글자가 희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씨. 자, 바이럴이면 요게 바이럴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입소문이죠. 뭐지? WOM인가 월드 오브 마우스인가? 네. 입소문 옛날 뭐 입소문입니다. 자, 입소문과 이 바이럴은 사실은 이렇게 가면 되나?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입소문과 결국 인터넷 혹은 SNS라는 새로운 기술의 만남이 바이럴인 거잖아요. 바이럴. 그러면 이 바이럴만 찾았을 때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시야를 거기서 넓혀 나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조 같은 거예요. 결국 소조 같은 거. 조각이 아니고 소조했던 그것처럼 요거 자체가 몇 개 없으면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통적인 입소문과 관련된
된 거니까 입소문적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죠, 선행 연구를. 그리고 이제 요거는 SNS의 특성을 가지니까 SNS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도 좀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면 물론 그만큼 관계성은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야를 넓혀 나가다 보면 선행 연구는 채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면. 그 다음 지도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보고 와 이랬더니 다 못 봤습니다. 다 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2주, 3주, 한 달이 지나고 뭐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선행 연구 전부를 다 정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아니고 정독하면 좋죠. 예, 모두 정독하면 좋습니다. 정독하면 좋은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연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개 선행연구를 정독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기억을 다 할 수도 없고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잡지 같은 거 샀을 때 잡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거 정독하고 나머지는 뭐 대충 보든지 안 보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선행 연구를 이렇게 할 때 제 영역은 저는 이제 약간 제 분야는 선행 연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요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또 분야마다 달라요. 어떤 분야는 선행 연구가 막 100개, 200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는 선행 연구 뭐 10개 정도만 해도 뭐 되는 이런 게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제마다도 좀 그렇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은 쪽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 50개 정도의 선행 연구를 제가 찾았다 그러면 진짜 제 주제와 정말 맞는 아까 또 그림 지웠나? 지웠군요. 아까 바이를 딱 맞는 그 선행 연구들 예를 들어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정독합니다. 진짜 정독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들인데 이제 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선행 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맞는 A들은 A라고 할게요. A들은 정독합니다. 근데 조금 벗어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B라고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서론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 보고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약간 정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은 약간 통독 비슷하게 쓱 지나가면서 제가 필요한 어떤 논리, 근거,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돌. 제가 필요로 하는 돌을 딱 만났을 때 정독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 그러니까 C라고 표현할게요. 저 더 좀 바깥쪽이지만 아무튼 뭐 제 연구 방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할 때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할 때 조금씩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은 이제 초록 보고 서론 정도만 정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뭐 통독 대충 하는데 뭐 중간에 정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달라요. 스타일인데 연구자의 스타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100개, 200개 찾아놓고 다 그걸 정독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훌륭하긴 해요. 훌륭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네. 졸업이 자꾸 늦어지는. 그리고 과연 그게 효과적인 걸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통계적 방법론으로 논문 쓰실 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통계적 방법론으로 논문을 쓰신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특히 이게 통계적 방법이죠. 통계적 방법으로 연구하실 때 이렇게 할게요. 자, 가설 수립하셔야 되는데 가설은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고요. 근거 없는 가설은 좀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공격받을 수 있어요. 가설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선행연구, 이 근거는 어디냐? 선행연구죠. 근데 선행연구 없다 그러면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갖추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선행연구 혹은 뭐 질적 연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이니까 통계로 분석을 한 거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해져요. 결과가 가지는 현실적 시사점이든 하여튼 연구적 시사점이든 해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양도 채우고요. 양 채운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 자, 배려입니다. 배려.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표와 그림이라는 이 시각적 도구는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 연구를 오해하면 안 되잖아. 오해해서 다른 얘기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해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표와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찾아볼게요. 에헤이, 왜 끊었지? 아까 켜놨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책은 아니고 하여튼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요게 그냥 여러분들 말로만 쓴 겁니다. A이다, B이고 C이기 때문이다. B의 근거로는 뭐 D가 있고 A가 추가될 수도 있고 C의 경우는 FG와 결합한 것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물론 될 수는 있죠. 고민을 엄청나게 하면 읽으면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근데 심사위원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논문 보면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설명도 있고, 설명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설명도 있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딱 첨부가 돼 있으면 요 그림 보면서 요 내용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서 첫째, 뭐 둘째, 셋째, 뭐 어떻고 마지막으로 어떻고 이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해도와, 그 다음에 요거에 결국 요거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표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에 이해도의 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표와 그림을 꼭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가 긴 내용이 있을 때 그 긴 내용 앞쪽에 미리 안내하는 형태로 표와 그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와 그림을 활용하셔도 되고, 사실 둘 다 활용하시면 뭐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문 당연히 마감할 때쯤 되면 늘 시간이 없습니다. 뭐든지 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논문 심사 전에 꼭 서론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본문에 없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완성된 논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서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초반에 서론 막 쓴다고 서론 쓸 때 막 욕심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막 너무 연구하다 보면 이제 한계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론에서 못한 거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A, B, C, D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본문에는 A, B, C만 있다라 그러면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 완성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차라리 서론에서 A, B, C 하겠다 해서 본문에 A, B, C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저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심사위원이 D 없는데 어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빼겠습니다. 이러면 되긴 되죠. 근데 그런 말 듣기 전에 미리 서론 갖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 자 논문도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 그러니까 심사위원 분들이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있어요. 체크리스트 논문 심사할 때 체크리스트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죠? 뭐 이렇게 50점 미만이면 졸업 안 됨. 이런 경우가 잘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잘 아니고 그러니까 합계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통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선배는 비슷한데 통과했는데 왜 나는 통과가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지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볼 때는 논문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나 뛰어난 점 하나라도 갖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통계적 방법론인데 방법론이 되게 고급적인 방법론을 썼다라든지 가설의 근거가 뭔가 진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갖췄다라든지 이러면 오타 뭐 몇 개 보여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져요. 그러니까 뭔가 종합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뛰어난 거 하나 있으면 나머지 좀 부족한 것들 다 메이크업 됩니다. 그 뛰어난 하나가. 그 부족한 거는 좀 보완하자라고 하면 뭐 보완하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합평가로서 뭔가 진짜 뛰어난 거 하나를 좀 갖추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뻐 보이는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좀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자 이거는 그냥 훌륭한 논문은 머리가 쓰는 게 맞습니다. 부러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논문을 머리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머리로 논문 쓰는 사람들 진짜 부럽고요. 진짜 존경하고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자신 있으면 그러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조금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자 졸업용 논문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졸업 준비하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무조건 학교 가시든 도서관 가시든 가셔야 됩니다. 집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할까요? 예,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게 중요해요. 결국 글을 써야 논문은 글로 하는 건데 글을 써야 오늘 하루라도 타이핑을 해서 조금씩 늘려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마음 먹으셨다면 학교 나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을 길게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네, 선배로서의 어떤 좋은 팁 같은 경우, 팁을 얘기한 거고, 사실 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 여기가 있는데, 여기 뭐야. 자, 목차 보면, 뭐, 제가 얘기했던 연구 주제,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걸, 그 다음에 논문의 형식, 이렇게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 제가 길게 오래 말 못하니까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지도 교수님과 어떻게, 지도 교수님과의 그 뭐죠? 하여튼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기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뭐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뭐야, 비밀 댓글이면 되겠죠. 이메일 정보 노출되는 건 좀 그러니까 비밀 댓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밀 댓글 안 되면 그냥 댓글로, 뭐 비밀 댓글 안 된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뭐 구글 폼을 만들어서 다시 올린다든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 이제 받아서 이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버전인데 도움 될 겁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통과 한숨이 좀 줄어들기를, 네,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